나는 정청래의 정직한 정치를 지지한다라는 네. 말씀도 하셨고, 네. 그럼 이제 의원님은 뭐 친청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거듭이 나신 거예요? 그럼 일단 저에게 이렇게 물어주셔야죠. 왜 그때 나는 친청이 아니다라고 말했냐. 그렇게 물으셔야죠. 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극명이라서요. 그때 네. 진행자의 취지는 뭐였냐면 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나오는데 보통은 친석 대 친청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구도로 물었으면 저는 친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질문이 이게 명청대전이고 너는 정청래를 지지하니까 반명이야. 이런 구도로 모는 분위기에서 그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명확하게 나는 만약에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님을 놓고 누구한테 줄 서냐. 당연히 대통령께 서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이고요. 이제는 그렇게 누군가가 몰고 가도 네. 더 이상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8월 17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안 나오십니다. 후보는 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지지하면 이 셋 중에 한 명을 지지하지 네. 어떻게 하겠냐. 그럼 이 상황에선 저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합니다. 혹시 대통령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유 작가의 발언은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그렇게 양자택일로 물어보시면 네. 그런데 저는 그냥 좀 이상한 게 유시민 작가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보와 지식과 감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냥 평론가. 그래서 이제 네, 십니다. 여쭤본 이유는 유시민 작가의 뭐 의견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떠신지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저는 잘하고 했습니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 잘하고 네, 계신다. 네. 뭐 개혁에 있어서도 아니면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의 뭐 일부도 네. 그 동기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통합을 위하여 하셨는데 이병태 같은 분이 사실은 대통령이 이병태 씨를 이제 중요한 자리를 줬을 때 5.18에 대해서 폄훼하라고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민주화, 네. 통합과 이런 대가치로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좀 당신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라. 이런 뜻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저는 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대통령께서 탕평 인사를 할 때 그 네. 대통령의 마음이 탕평이면 들어오는 분도 탕평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네. 5.18은 사실 이미 그 헌법에서 네.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성역이냐고 묻고 네, 저는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라고. 그럼 4.19는 아니냐? 전 4.19도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60항쟁은 아니냐? 네. 역시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어떤 뭐 인사든 정책이든 이게 의도가 좋다고 평가를 좋게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지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시고 네. 하신 게 책임지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네. 대통령의 인사나 뭐 정책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으신 걸로. 네, 저는 동의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왜 이병태 같은 분을 통합적인 측면에서 인사를 하셨는지 그 동기를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유시민 작가가 그분의 발언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미 그 이상의 진영 내에서의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말씀을 다 하시고 당원들에게 지지층에 큰 영향을 미쳐놓고 근데 나는 정치인 아니니까라고 하는 건 약간의 책임회피 같다는 생각도 아니요, 좀 그렇게 안 들거든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예를 들면 현역 정치인과 평론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평론의 영역에서 그분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너는 권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평론가는 그리고 특히 유시민 작가의 평론은 많은 고민과 그 지식에 기반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네. 유시민 그래서 평론가가 이야기한 뭐 증축 재건축론에 대해서 그건 제가 이해를 솔직히 잘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되게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현재 근데 제가- 당내에 중도 확장으로 가자고 하는 노선이 있고 제3의 길로 가자고 하는 노선이 있고 아니다 이제 코어 지지층을 좀 더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는 노선이 있는데 나는 우리의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쪽에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됐다. 그거 하나가 또 빠지셨는데요. 뭐가 빠졌죠? 우리 코어 지지층을 단단하게 하는 건 그거는 리모델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제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리모델링, 재건축 뭐를 제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 건축적인 차이를? 용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 혼났어요. 어떤 분한테. 네. 그리고 또 재개발이 있다고 또 누가 얘기를 네, 네, 해서 네, 네, 네. 그건 또 뭔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뜻이고 저는 한마디로 정계 개편 구상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정계 개편. 대통령이요? 아니 모두 다 정치인들은 지금. 아, 네, 그리고 네. 저는 자꾸 대통령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님은 네. 그 구상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듣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예. 그런데 적어도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두 후보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정계 개편 구상을. 우선 정청래 대표는 네. 민주당의 코알을 단단하게 하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는 통합하겠다. 네. 진보 정당과는 연대하겠다. 네. 그러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정계 개편이 아니냐? 정계 개편입니다. 예, 그래서 정계 개편 구상이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통합을 한다면 세 가지 원칙 요게 지켜지면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네. 아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미 정계 개편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의 차이는 김민석 후보의 경우는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중도 쪽으로 뭔가 넓게 확장해서 좀 이렇게 커지겠다. 네. 요거까지 구상을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정계 개편 구상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는 중도 네.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게 저에게 잡히지 않고 네. 정청래 대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민주개혁 세력 소위 네. 진보는 연대하고 통합해서 단단해져서 일을 잘하면 네. 중도는 선거 때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잘하실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그 지점만. 네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중도 확장의 선우가 다른 겁니다. 네. 뭐 어떤 걸 선택하셔도 괜찮긴 한데. 저는 전자가 네. 맞다고 보는 거죠. 경험상. 근데 예. 코어가 지금 흔들리나요? 코어가 흔들린다는 표현 또 뭔지 모르지만 되게 답답해하시는 코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뭐에 대해 답답해하시죠?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 예. 그럼 이 상황. 코어가 흔들린다는 말을 제게 물으셨을 때 그럼 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코어를 확실하게 다지고 가신다고 이건 하길래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그러니까 코어를 다지신다는 의미는 코어가 뭔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거나 하기에 좀 단단하게 지지를 쌓고 가신다는 아니요. 얘기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저는 민주당의 코어가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시기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당이 좀 달라.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나 코어는 흔들릴 수 없는 집단이에요. 그럼 코어가 흔들릴 걱정은 없으신 거군요. 근데 없는데 네. 더 단단하게 그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능동화시킨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 코어를 단단하게 한다는 거는 네, 저는.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원이 지금 160만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120만일 때 당대표 선거에서 60만이 투표하셨다고 해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 60만은 진짜 코어 중에 코어죠. 네. 그러면 이번 당대표 선거 때 100만이 투표하면 코어가 40만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활성화? 활성화를 네, 시킨다는 그걸 얘기. 단단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토끼를 잘 지켜서 그들의 영향력을 크게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지키는 건 되는데 이미 지키신 거 이미 같고 지킨 지켜져 거고. 있고. 말을 더 근데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런 건 거죠?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과 민주당의 목표는 집권 아니에요? 지금 제 말씀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하는 걸 목표로 가져갈 텐데 지난번에 계엄을 겪고서도 대통령이 과반을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득표율이. 그랬을 때 이미 잘 우리 집 안에 있는 집토끼를 지켜가는 게 민주당에게 더 우월한 전략인가요? 아니면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권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요 예. 외연 확장에 동의한다. 음. 선우의 문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어요. 단단하게 더 코어를 만들면 오히려 그게 중도를 확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될 도움이 것이라고 되나요? 생각하시는 거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권을 계속해서 이제 가는 건데 선우가 이제 서로 약간씩 다르다는 그게 말씀이신 다른 거죠? 거지 네. 집권을 위한 전략이 목표는 같다. 다른 거예요. 네. 네, 총선 승리를 하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빨리 하지 않으면 저는 지난 총선에서 4, 50군데가 그냥 1000표 미만으로 대처로 승부가 났습니다. 네. 예, 그런 곳은 잘못하면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다 낼 경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게 현실이에요. 네. 예. 그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뭐 코어 논쟁이 있었을 때는 아마 김어준 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코어와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코어는 조금 다른 코어인가요? 아니면 같은 코어인데 진단을 좀 다르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모르죠. 아, 그건 모르시고. 김어준 씨가 말한 코어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고 핵심 다만 지지층이죠. 핵심 지지층. 그 핵심 지지층은 안 흘린다니까요.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분이 흔들렸다고 얘기하는 건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여론조사에 답변을 안 하고 네. 약간
요런 정도의 상태를 표현을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이제 뜻입니다. 지지하시는 분이 잠깐 뭐 대통령이 혹은 뭐 여당이 조금 뭐 다른 모습 보인다 갑자기 다른 투표를 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흔들린다는 네. 표현을 왜 썼는지 네. 김어준 씨를 불러서 물어보시고 저는 네. 코어를 단단하게 한다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투표 있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 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은. 그런데 그 숫자가 늘면 정말 우리 권리당원들이 코어잖아요. 사실. 네. 권리당원이 현재 160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160만이 다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막 언론에서는 뭐 분열이고 뭐 혼란스럽다고 해도 코어를 더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코어에는 혹시 조국 혁신당을 또 열심히 지지하신 분도 역시 민주당이 코어에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중 당적은 금지되어 있고요. 이중 당적? 저는 네. 권리당원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은 빨리 합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의를 차분히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때 우리가 합당을 얘기할 땐 그 지지자 통합도 같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혹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했을 경우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혹은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 한번 잘하나 볼게라고 이제 지지 정도 놓으셨다가 조국 혁신당까지 가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합당을 이렇게 하지 말자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거는 뭐 현실이죠. 예,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그분들이 세력화돼서 다른 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그냥 성향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현실적인 정당이에요. 네. 12석의 국회의원을 가진 권력을 분점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총선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을 네. 생각해 보시면 그때 부정할 수 없는 게 지민비죠. 네. 지역구는 네.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해서 12석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권력을 만들어둔 지지 기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권력을 가진 쪽과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더. 네.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걸 못 해야 되고 혹은 이걸 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하신 분들과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혹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분들은 같으실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촛불 연대로 예. 집권했는데 그게 49%밖에 안 됐던 거죠. 다음 대선에서도 아마 뭐 조국 혁신당과 크게 무슨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같은 대통령을 또 지지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밖에서라도 되게 찬성해 갖고 드디어 여기 합당해서 오케이 우리도 한번 같이 가자 이런 사람들보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별로 썩 내키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많다면 그건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건 알 길이 없다? 예,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뉴 이재명 그룹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에 대한 네. 여론조사를 시사인이 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게 2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나 그 진보 그쪽은 민주당을 뽑은 수치가 엄청 높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이런 걸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이 뉴 이재명 그룹이 이제 중요한 그룹이고 환영할 만한 그룹인데 지방선거 때는 22.6%.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 대충 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한 9% 10%에서 15%까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참고해서 이제 전략 단위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의 영향력과 현 시점의 영향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도 있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이제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평택을의 후보를 안 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후회가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원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네, 저는 울산의 사례와 평택의 사례가 하나는 모범 사례, 하나는 반면교사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울산의 경우는 김상욱 후보가 이게 이제 소위 중도 확장론을 얘기하는 분들의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상욱 후보 자체가 민주당에 오래 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중도 보수 일부 소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그것도 울산에서 그리고 여기에 그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가 일찍이 드랍을 하면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진보 정당 후보가 김종훈 후보는 그 어려운 단일화 과정을 인내해서 단일화가 성사돼요. 그리고 거기로서 끝나지 않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대의 모범 사례예요. 네. 그래서 울산은 사실 민주당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당선이 됐습니다. 네. 평택은 그다음에 평택의 경우는 네. 이건 연대도 없고 뭐 없고 정말로 그 극한 대립을 하다가 국힘에게 뺏긴 케이스잖아요. 이걸 보면서 연대를 했거나 그러면 그 연대가 어려웠다면 그때 우리 당 상황 때문에 네. 연대가 어려웠다면 양보라도 아니요. 연대가 어려웠다면 애초에 다른 결정을 했어야 하지 않아? 라는 정도의 소회를 밝히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결정이라면 어떤 게 가능합니까? 뭐 그건 여러 가지 경우가 후보를 있을 안 거 있죠. 냈어야 근데 맞다? 확실한 건 네. 이걸 놓고 또 뭐 김용남 후보를 디스한 거다. 그거 아닙니다. 안 냈다면 김용남 후보는 다른 데 가셨을 거잖아요. 그렇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의 막바지에서 벌어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건 정말 당대표 아니면 모릅니다. 그건 혹시 당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거기가 후보도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하니 저간의 사정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네, 그것을 알 길이 없어서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뭐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 대표 짧게 하면서 개혁 법안 거의 다 통과시켰고요. 상법 개정안 다 통과시켰고요.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잘한 거 못한 거 따져보면 잘한 게 훨씬 많다.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방선거도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외신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 알겠습니다. 다만 서울은 견제다 요거고요. 네. 만약에 한 가지 잘못한 걸 저에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애초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대부업이 나왔을 때 왜 그 대부업과 관련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매우 충격을 받아서요. 그때. 그때 뭔가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고. 네, 저는 그렇게 후보 처리에 대한 생각합니다.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 그건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 대부업이 우리가 살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든지 예. 그리고 우리는 이걸 예상 못해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가치와 함께 갈 수 없다든지 예. 그렇게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보좌관을 뭐 어떻게 했다 뭐 다 나오고 뭐 그게 혹시 당에서 충분히 도와주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하나요? 그것도 제가 알 길은 없으나 알겠습니다. 예, 그 저는 뭐 네. 정말 이게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네. 짧게 그 청년 정치 중요하잖아요. 아닌가요 혹시?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면 예. 청년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길을 가능하면 더 열어주거나 아니면 문턱을 좀 낮춰주는 일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이번에 기탁금 이슈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혹시 아니 그 판단하고 기탁금은요. 네.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에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네. 5천만 원 그러니까 막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너무 액수가 많아서. 그래서 뭐 기탁금 액수를 낮춰주면 후보들은 다 긍정적이겠죠.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그 전대관리위원회 그리고 선관위 이건 선관위 소관이에요. 네. 기탁금은 선관위에서 하는 일이 미리 여러 가지를 좀 살펴서 결정을 하시지 않고 결정이 된 다음에 뒤집어지고 재논의하는 건 저로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언론이 약간 좀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뭐 한겨레 뭐 얼마 전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한겨레 경향 같은데도 너무 일방적으로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들 좀 많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네. 이유는 네. 저도 알 길이 알 길이 없는데 단 하나. 네. 김어준 씨를 비난하고 뉴스공장을 폄훼하는 건 이유가 있다. 그거는 전혀 우리 일반인들과는 상관없는 의제 싸움이다. 예, 의제 싸움에서 의제 싸움이고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보수에서 점하고 있던 그런 의제 설정 능력.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하면서 안티조선 연대까지 만들어서 네. 그 잘못된 의제 설정과 네. 싸웠는데요. 지금은 진보의 의제 설정을 제가 보기엔 뉴스공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보 언론도 그 의제 설정의 어떤 역량 이런 거에서 뉴스공장하고 경쟁하고 있고 네. 뭐 그럴 예. 수 있겠죠. 예, 네, 그리고 경쟁, 예. 이제 경쟁하고 있고. 근데 굳이 이제 따져보자면 한겨레나 경향의 뭐 유튜브 채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신문 종이 판매 부수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아마 구독자나 뭐 실시간 시청자든 아니면 조회수 따져봐도 아마 그 뉴스공장이나 뭐 하여튼 큰 채널들 있잖아요. 여기에 비교하면 한참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10분의 1이건 그게 기울어진 거를 따지면
한참 더 이쪽이 더 제가요. 기울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건 종합적으로 기울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기울어졌다가 아니라 95% 이상이 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네. 우호적이지 않다.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네. 한겨레나 경향이나 뭐 뉴스공장하고 대비해봤을 때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네. 조중동도 있고 보수 쪽도 있고 JTBC도 있고 많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네. 다 합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말씀에 뉴스공장의 의제 설정 능력이 월등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뭐 대단하죠. 예, 뭐 인정합니다. 네. 뉴스공장이 무슨 의제를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날 어떤 뉴스들이 주로 이제 진보 쪽에서 다뤄질지를 아침에 안 보시나 보다. 의제 설정 많이 하시죠. 아니 저도 보죠. 모니터링을 의제 설정합니다. 하는데 네. 예, 의제 설정하고요. 네. 예, 그리고 언론에서 안 다뤘던 거 다루시고 예, 다 다르고. 예. 그래서 네. 뭐 거기서 특정도 하는 네.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쁘신가요? 혹시? 아니요, 왜요? 근데 왜 의제 설정을 하는 나요라고 묻는 건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혹시? 그러니까 그런 저는 이제 네. 뉴스공장의 특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 어떤 핵심적인 화두를 던졌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있었는지 잘 예, 떠오르지 않는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네. 본인이 저는 많이 떠오르는데 그건 이제 오늘 의제가 아니라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언론 또 관련해서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서 네. 따져보면 무게감이 훨씬 더 그쪽이 더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긴 전체 했는데. 언론 다 합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그러니까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 언론, 네, 진보 언론 내에서는. 내에서 예, 그러니까 더 격렬하다. 원래 자기 네. 그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나중에 다 탄핵당하고 감옥 간 게요. 네. 그 당내 경선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같은 진영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경쟁할 때 경쟁의 양상이 좀 격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가혹하게 정청래 대표를 좀 때린다. 그게 좀 저는 이상한 게 네. 정말 이제 제목도 뭐 이상한 게 많은데 그 김어준 씨와 정청래 대표가 가깝다고 생각하나? 좀 이런 혼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그래 보이죠. 그게 올해 이제 낙검수부터 네. 그 김어준의 역사는 지금 겸유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낙검수에서부터 신뢰가 쌓인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때 이명박이 거의 진보를 뭐 싹을 말리겠다 이런 식일 때 낙검수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탄압받던 야당 정치인들이 뭐 아무 데서도 안 불러주니까 이제 낙검수에도 나가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역사가. 네네네. 예,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적어도 언론이 현재 뭐 검찰 개혁을 놓고 찬반을 논할 때 그것도 예. 진보 언론이 그리고 이 정치인의 살아온 길을 논할 때 공평해야죠. 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판단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시다면서요, 최민 의원이. 네네. 어떤 얘기들이 오고 왔습니까? 저도 이제 봤는데 네. 말싸움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내가 JTBC 나가서 찢어버리고 왔다. 오. 이러면서 이제 딴지 게시판의 유저들한테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딴지 게시판의 그 유저들이 민심의 척도라고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딴지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와, JTBC 나가서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나오는 태도는 아주 오만불순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민주당 정치인의 면모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고요. 네. 뭐 너희들 뭐 우리 이야기를 듣든 말든 우리는 우리 진도 나간다. 이런 태도가 보여서 야 이게 이 이재명 시대에 이게 이런 태도가 과연 가능한가? 이런 태도는 야당 되기 딱 좋은 태도거든요. 아니 설령 그 기자가 네네. 악의적으로 묻고 뭐 정말 질문에 어떤 함정을 파고 그랬다 하더라도 웃는 낯으로 상세히 자세히 설명해주고 때로는 좀 모독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자체로 또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면이 있거든요. 언론 나가서 고생 많이 한다. 근데 완전히 그냥 화났어요? 와, 나 이 태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딴지의 늪에 빠져 있구나. 뭐 더 많은 더 큰 그 부류의 국민들을 만날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답은 섬유화입니다. 섬유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잖아요. 네. 도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실제로 물론 나섰으니 최고위원도 돼야죠. 근데 금방 우리 김영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당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이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만든 정부입니까?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들이 그 춥고 별나도 추웠어요.
24년, 25년 그 겨울이 네. 오랫동안 추웠어요. 타면 될 때까지 추워서 피딩 입고 다녔어. 우리 4월달까지 피딩 입고 글쎄, 다녔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정부고 대통령이 너무 잘해. 다행히 너무 잘하셔. 네. 그래갖고 이것을 잘 이어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민주당이 제5기 민주 정부 재창출하는 게 이 정당의 존재 이유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재창출에 또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든지 개혁이 5년 갖고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헌해가지고 연임제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 또 한 번 어떻게 하게 할 수 없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많잖아요. 많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국민의 힘 관점에서 보자면 네. 정치라는 게 너무 지금 그 극단적 대치 관계로 가고 있잖아요. 정권 뺏기면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윤석열 봤잖아요. 하루아침에 선진국에서 후진국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걷어놓은 세수 어디다 쓰겠어 그거를. 뻔합니다. 네.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는 데 쓰기 위해서 국민 민생에서 돈 안 쓰죠. 모르죠 또.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걸로 저는 봐요. 그게 너무 저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네. 예? 드론 더 첨단 만들어서 전쟁 유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합법적 개헌할 수도 있는 그런 집단으로 우리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쳐주고 이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 성공뿐만 아니라 민선 5기 민주주의 정부 민선 5기 정부 재창출해야 되는 거 안 돼요? 맞아요. 네. 예. 정청래 대표도 죽어요. 정권 뺏기면 그럼 살아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서 고민입니다. 나라도 가서 제대로 더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네. 진짜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정청래 대표님 지금 계속 반복해서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해지셨죠. 더 심각해지셨잖아요. 아니 이재명 악화됐어요, 대통령이 악화. 고무줄입니까? 밀고 땡기고 어쩔 때는 지킨다 하고 어쩔 때는 저주격 막말을 하는 그 지식인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노코멘트 하겠다 그러고 MBC 나가서 네. 그게 대표 정도 했으면 한마디 해야 맞죠. 개인 정청래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 대표로서의 막중한 권한을 당이 줬어. 책임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지 개인 정청래 대표를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심각한 네. 문제예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게. 아니 네. 지금 그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지 게시판만 보면 딴지에서 인정받으면 뭐 국민들도 당연히 우리를 따라와서 찍어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얼간이들이 정말 민주당을 망치고 한국 정치를 망쳐요. 여러분 중도 보수까지 다 끌어안지 않으면은 이 구조적 다수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다음에 내줍니다. 그 지금 2030 세대가 이번에 보여준 선택 보세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매우 위중한 그 시그널이에요. 네네. 여기서 지도부가 또 최민희가 들어선다? 아이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니 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정무 감각이 높으신 우리 당원들, 네. 민주정부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최민희가 최고위원 되는 순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시대의 송갑석이 또 지도부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날마다 성모닝 할 거예요. 성모닝. 예?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 서명호는 지난번에 그 유시민 작가가 네.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파장이 있고 많은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출마 표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은 동의하고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도 네. 하거니와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 이제 얼마 전에 화해한 유시민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또 김어준도 싫어할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못 할 것이고 그렇다고 또 옳다고 얘기하면 반명 인증이 되니까 또 그것도 선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선택할 수 없으니까 노 코멘트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책임이에요. 기회주의예요. 무책임에 이런 사람이 지금 그렇죠. 당대표가 된다? 이게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진짜 비겁한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치는 사실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 중에 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민주당이 잘 가려면 옳은 길이 분명히 있잖아요. 당원들이 봐도 알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저주격 막말을 하는 이런 사람한테 아무리 어떤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을 비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네. 평당원이 아니잖아요. 네, 네. 평당원도 난리가 나는데 예?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어제 정견 발표할 때 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 침묵에 대해서 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정청래를 사이에 둔 두 목소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